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제는 8장 각운동량과 중력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각운동량과 각운동량 보존이고요. 이것을 정의한 이후에 뉴턴은 어떻게 중력 법칙을 소개했는지 알아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케플러 법칙을 해석하는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지난주 7장에 이어서 이번 주 8장도 원운동을 다룹니다. 특별히 행성들의 원운동을 해석하는 것이 목표이지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주에 원운동에서 접선 속력뿐만 아니라 각속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서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까지 어떤 표현을 갖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건 선속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이다. 그런데 이것을 각속도로 표현하게 되면 A는 V는 R 오메가이기 때문에 R 오메가의 전체의 제곱을 갖다가 R로 나누어준 것이다. 따라서 A는 R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것의 가속도를 선속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각속도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죠. 각속도로 표현할 때 더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속도를 정의한 다음에 가속도가 있다면 이제 질량을 곱하게 되면 힘이 되겠죠. 그것을 구심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구심력이 있고요. 그러면 행성의 운동에 관한 케플러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이 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유인력 법칙도 먼저 배우고 마지막으로 행성의 케플러 법칙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접선 속력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듯이 회전 운동에서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는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대해서 다룹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행성의 운동 법칙인 케플러 법칙을 갖다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려고 해요. 특별히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물리를 배울 때 학습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또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원운동과 관련된 퀴즈 하나 풀어보죠. 지구와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원운동을 하는 것, 궤도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달이 공전 궤도운동을 한다. 이때 힘이 작용하죠. 이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힘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때의 힘은 바로 구심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심력은 방금 전에 어떤 힘이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만유인력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해석을 해봅시다. 지구를 향한다? 맞네요. 태양을 향한다? 아니죠. 자, 달이 움직이는 방향을 향한다? 아니죠. 자, 무시할 만큼 작다? 아니겠네요. 자, 이 힘은 구심력으로서 지구를 향한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일단은 각 운동량과 각 운동량 보존입니다. 먼저 각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받아들이면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L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요. 각 운동량은 벡터입니다. 그 벡터는 R이라고 하는 위치 벡터와 P라고 하는 운동량 벡터의 두 개의 크로스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P라고 하는 운동량은 V라고 하는 벡터에 M이라고 하는 그 물체의 질량을 곱해준 것이 바로 운동량 P였었어요.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것은 R 크로스 MV라고 풀어서 쓸 수도 있죠. 자, 그 운동량이 P 벡터이고 R도 벡터이므로 두 개의 벡터를 곱했을 때 나타나는 각 운동량은 벡터 또는 스칼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각 운동량은 벡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앞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다른 것을 배워가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리량이 벡터다. 그러면 그 방향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갖는지를 갖다가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라고 하는 질점 A, 질량 포인트 M을 가지고 있는 A 포인트가 있다. A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 얘는 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본다면 얘는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점으로부터 R이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R과 V는 이 붉은색의 하나의 평면 위에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얘가 R과 V는 두 개의 벡터인데 R과 V가 가지고 있는 사이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R 벡터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향으로 표현한다면 R에서 V 방향, 이렇게가 파이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R과 V의 파이 방향으로 감아지게 되면 그 감아진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바로 L이라고 하는 위치 벡터의 방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예전에 우리 각속도를 가지고 정의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물체가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R이라고 하는 위치 벡터를 가지고 얘가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궤도를 그려봤고 얘가 V 벡터 접선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방향으로 각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하냐면 이쪽 얘도 수직 방향으로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있고 오메가는 R 크로스 V라고 정의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크기는 크로스 곱이기 때문에 두 벡터의 사인 파이를 하게 되면 그것이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각운동량의 크기는 바로 MRV 사인 파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각운동량 보존이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선운동량의 보존을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힘이다 라고 하는 뉴턴의 운동법칙에서부터 알아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운동량을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힘인데 이것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운동량 보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량이 보존되는 조건이 결국 우변 0은 바로 R자 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이 계획에 주는 합력이 0일 때 운동량은 보존된다. 즉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각운동량에 똑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운동량의 정의는 R 크로스 P라고 했고 이것은 질량 곱하기 R 크로스 P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R 크로스 P가 아니라 R 크로스 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미분할 때는 곱의 미분이죠. 그래서 앞에 거를 미분하거나 뒤에 거를 미분해서 합해 줍니다. 써보면 운동량 L을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M은 그대로 놔두고 자, 여기에 써진 것은 뒤에 것부터 미분했네요. V를 갖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앞에 것도 미분했네요. R을 갖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V를 그대로 곱해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dt분의 dr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벡터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주는 것이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V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우변 값은 노란 걸로 표시할까요? 자, 이 빨간색이 되어버렸네요. 이 우변 값은 어떻게 되냐면 V 크로스 V가 됩니다. 그렇죠? V 크로스 V가 됩니다. 그러면 V 크로스 V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V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 크기 값이요. 그래서 사인 0도가 돼서 얘는 0이 됩니다. 같은 방향이라서요. 그럼 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변은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좌변만 남고
좌변에 dvdt라고 하는 건 가속도 a라고 쓸 수 있고, 따라서 얘는 ma 곱하기 r 또는 r 곱하기 m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r 크로스 f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r 크로스 f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회전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값이 됩니다. 네, 토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가군동량 보존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 R 크로스 합력 R자 힘이 바로 0이 되게 되면 얘는 바로 가군동량 보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운동량 보존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R자 힘이 0이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가군동량 보존은 R자 힘이 0인 경우도 당연히 이 전체가 0이 되겠지만 위치 벡터와 힘 벡터가 크로스한 값이 0인 경우에도 가군동량이 보존됩니다. 자, 그것을 정리해서 오른쪽에 표시해 놨는데 가군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됩니다. 먼저 선운동량의 보존에서도 똑같이 했던 힘이 0인 경우는 바로 가군동량이 0이 됩니다. 즉 외력이 없을 때는 가군동량은 보존되고요. 두 번째, 벡터인 R과 F의 크로스 곱이라고 하는 것이 0이 될 때는 바로 이 크로스 곱의 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가군동량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얘가 수직이 아니고 얘는 R과 F가 평행할 때가 되겠죠. 그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R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때에 F라고 하는 구심력, 얘가 원운동으로 할 수 있대.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R 크로스 F를 해보게 되면 두 개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R, F, 사인 0도가 되겠죠. 사인 0은 0이므로 얘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80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사인 180은 그래도 0이죠. 그래서 사인 180도 0. 즉, 두 개의 벡터가 나란한 경우에는 바로 가군동량이 보존된다. 따라서 얘가 접선 방향에 어떤 돌려주는 힘이 없기만 하고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군동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군동량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 둘 것은 선운동량과 똑같이 얘는 외력이 없으면 가군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또한 한 가지 더해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이 바로 접선 방향이 아니라 접선의 수직한 방향, 즉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되면 얘는 바로 가군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이죠. 가군동량의 정의와 관련된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숙제로 드릴 테니까 풀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단원 뉴턴의 중력 법칙을 공부합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모두 잘 알고 있으므로 빠르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미 두 물체가 R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두 물체 사이에는 인력만 작용하고 그 인력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힘으로써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이때 그때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개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우주의 어떤 물체든지 간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력 상수를 도입하여서 방정식을 만들었다. 이것이 뉴턴의 중력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과연 중력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천체의 운동과 같은 아주 큰 물체들의 거시적인 세계에서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고 잘 적용되는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지구에 있는 한 물체를 놓고 봅시다. 지구상에 한 물체가 있다. 즉 여기에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하나의 물체가 이렇게 있다. 그럼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물체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가지고 오면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가속도를 측정하여서 힘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오히려 이번에는 중력 가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개의 힘은 같을 것이니까, 크기는 같을 것이니까 요것과 요것,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뉴턴의 등가속도 운동 법칙 두 개가 같다라고 한다면 결국 요 질량이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가속도만 남게 되고 여기에 있는 G 그리고 M, R제곱, G 요것이 바로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구 표면에서의 가속도, 즉 중력 가속도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력 가속도죠. 자,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지구의 질량, 지구의 반지름을 집어넣고 중력 상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본 결과 9.8m/s 제곱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는 어떤 물체의 질량, 크기, 무게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의 중력 가속도 g 약 9.8m/s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을 계산해 보라는 문제이고요. 뉴턴의 중력 법칙에다 대입하면 되는데 지구의 질량 10의 24승, 달의 질량 10의 22승,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10의 8승미터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10의 20승 뉴턴 정도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큰 것 같죠? 만약에 달이 지구 표면에 있다면 10의 22승 kg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10의 23승 뉴턴의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달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10의 20승 뉴턴의 힘을 받으면서 서로가 끌어당기고 있고 그 힘으로 얘가 원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의의 행성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갖다가 구해보는 예제가 있습니다. 자, 화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화성은 지구 질량의 10분의 1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2분의 1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자, 물체의 가속도, 즉 화성에서의 물체의 가속도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에 얼마나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힌트는 중력 가속도를 앞에 계산해 보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값 계산 결과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어떤 행성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그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에다가 넣었을 때 질량이 10분의 10분의 1배가 됐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10분의 1을 갖다가 대입을 하고요. 거리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여기다 2분의 1에 4분의 1이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10분의 4, 즉 0.4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간단한 퀴즈로 내기가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력 위치 에너지를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지구 표면에서의 에너지는 정의를 했었죠. 여기에 지구 표면이 있다. 어떤 물체가 높이 h만큼 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의되었냐면 해준 1이 바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해서 알고 있죠. 여기서 해준 1이라고 하는 것은 외력이 해준 1입니다. 그래서 얘를 힘을 가지고 h만큼 들어 올렸는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mg만큼이고 들어 올린 만큼이 h만큼이고 그것이 해준 일이 어떤 운동 상태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F,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의 크기 mg가 아니라 만유의 인력 F, 즉 G, R제곱, M을 이용을 해서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 지구 표면에서는 mg 힘이 일정하지만 얘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힘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해준 일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특별히 또 물체를 갖다가요, 외력이 해준 일이 아니라 지구가 해준 일로 에너지를 정의합니다. 포텐셜 에너지와 보존력, 즉 지구가 해준 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해준 일의 값의 마이너스 값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구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유낙하하게 되면 걔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죠. 그것은 결국 지구가 해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해준 일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하게 만든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어떤 위치 P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아주 먼 곳에 이 먼 곳이라는 것은 무한히 먼 곳입니다. 무한히 먼 곳의 특징은 F가 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만유인력이 0이죠. 여기에 있는 물체가 있었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P의 위치로 이 물체가 옮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P에서 있는 어떤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해준 일로 알아볼 수 있다. 먼저 지구가 해준 일을 갖다가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지구가 해준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화살표를 갖다가 X축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X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축을 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만유인력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R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여기를 갖다가 무한대라고 하고 여기를 임의의 점 P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R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체가 이렇게 왔을 때 fx 그래프에서 이 밑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1이기 때문에 그 1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두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죠. 자, 그래서 이 힘을 한번 살펴보면 G의 R제곱의 라지 M, M이죠. 근데 여기에서 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dr, 전체 r을 갖다 dr을 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적분을 하게 되면 전체 해준 1이 되겠죠.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힘이 자꾸 변하기 때문이고 그 작은 dr만큼 변이해서는 얘가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마저 한번 구해보면 무한대에서부터 얘를 어떤 P점, R점까지 왔으니까 적분 구간은 무한대에서부터 R이라고 써주고요. 힘은 안쪽, 여기 보면 힘은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F 도 그 다음에 dr이라고 하는데 변이 방향은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의 이 도트 프로덕트에서 방향이 180도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다 마이너스를 빼주고 L 그리고 F, dr 이렇게 하면 벡터가 사라지겠죠. 자, 그 상태에서 더 F를 갖다 대입을 하게 되고 상수는 앞으로 미리 빼주게 되면 large m, small m이 되고 여기에 R제곱분의 1에 그 다음에 dr 되고 무한대 R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는 붙여준 상태에서요. 그럼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것인데 R제곱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제곱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의 R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있는 것과 상쇄가 돼서 결국에는 남는 것은 GMM의 그 다음에 자, R분의 1에 자, R하고 무한대가 남겠죠. 근데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무한대는 0이 나오니까 R만 남고 결국 답은 어떻게 됩니까? 지우고 여기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된 값은 GMM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한 일이라고요? 바로 지구가 이 물체를 무한대에서부터 이 P 위치까지 가져오는데 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포텐셜 에너지는 해준 1과 보존력일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런 관계가 있다. W 해준 1은 마이너스 델타 U. 자, 그러면 1을 갖다가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R은 G의 라지 m 스몰 m 이퀄 마이너스 델타 U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델타 U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중 빼기 처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델타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R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였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한대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나중 빼기 처음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무한대에서의 값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에요. 왜냐하면 무한대에서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무한대에서 0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무한대에서 힘이 0이기 때문에 포텐셜을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값은 우변에는 마이너스 UR만 남고 좌변에는 이 값이 나오므로 따라서 R 위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의 R, G, M, M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라고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가 mgh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중력에 의한 매우 먼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R, 라지 G, M이라고 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쉽잖아요. 어떻게 암기하면 됩니까? 얘네들은 무슨 공식하고 똑같은데 일단 만유인력 공식하고 형태는 똑같은데 거기다 r을 곱한 2를 해준 거니까 r 제곱에서 r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붙었는데 그 이유는 얘가 아무리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맨 위에 커져 봐야 0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 값은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값은 아무리 커져 봐야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외부에서 외력을 가해줘서 얘를 들어 올려서 무건대까지 가봐야 0이니까 저 밑에서는 바로 마이너스의 포텐셜 값을 갖는다.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x로 멀어진다.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 값이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이렇게 해서 달라진다. 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값은 임의의 위치 R이 되고 그 값은 마이너스 R분의 GM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력 위치 에너지를 정의한 것을 사용해서 지구의 탈출 속력에 대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탈출 속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숙제로 이것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 전체 전개 과정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면서 학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탈출 속도인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질량이 라지 m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거리 r만큼 떨어진 중심에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작은 질량 스몰 m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임의의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어떤 정말로 특이한 속도를 갖게 되면은요 얘는 여기에서 등속 원운동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등속 원운동은 구심력 공식을 가지고 그 크기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겠죠. 얘가 등속 원운동하는 속도를 특별히 제1우주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보다 조금 더 크게 얘를 던져버리게 되면 얘는 등속 원운동을 하지 못하고 얘가 쭉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원의 모양이 너무 이상하네요. 즉 어떤 모양을 갖게 되냐면 타원 궤도를 갖다가 돌게 됩니다. 얘가 쭉 해서 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번에도 원의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얘는 타원 궤도를 돌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된다. 다시 한번 도전. 자, 얘는 쭉 갔다가 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원 궤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얘가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아주 세게 던져버린다. 그러면 얘는 타원 궤도 운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결국에는 되돌아오지 못한다. 이것을 탈출 속도라고 하고요. 그것을 제2 우주 속도라고 합니다. 지구를 벗어난다. 그리고 이것을 제2 우주 속도다. 계산된 값은요. 제1 우주속도 등속 원운동하는 속도 같은 경우는 7.8km/s고요. 탈출 속도는 11.2km/s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이에 값을 갖는다면 그거는 바로 타원궤도 운동하는 속도죠. 그러니까 어떤 행성들이 정확히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조건이죠. 그 위치에서 등속 운동하려면 하나의 속력의 조건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행성들이 지나가다가 갇혀서 얘가 어떤 뭐 행성의 위성이 된다. 어떤 천체가 지나가다가 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타원궤도 운동하는 위성들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자, 먼저 등속 원운동을 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을 갖다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원운동하고 있는 등속 원운동이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요, 등속 원운동 조건을 이용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에너지를 갖다가 합을 한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2분의 1 mv제곱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할 건데 이 운동 에너지 표현을 갖다가 v가 없는 식으로 만들어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하나의 포텐셜 에너지 값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라고 하는 것이 큰 아이디어인데요. 그 아이디어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모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합, 즉 포텐셜 에너지 전체, 이 물체가 갖는 에너지 값이 0보다 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 무한대의 어떤 물체가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커져봐도 그 에너지의 값이 0보다 커질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한대 멀리 있는 곳에 그 물체는 정지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구의 탈출이고 무한대 멀리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값이 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를 합쳐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엄청 커져서 이것이 전체 값이 0보다 커진다면 얘는 인력을 끊고 나서 지구를 탈출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교재를 보면서 수식을 전개해 가면서 직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했던 포텐셜 에너지의 유도 과정도 한 번쯤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잘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일단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실시간 수업 때 들어와서 같이 질문해주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 확인하는 예제입니다. 교재에 있는 것인데 간단해서 빠르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래요.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개의 꼭지점에 질량이 모두 같은 하나, 둘, 세 개의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얘네들은 만유인력이 서로에게 작용하겠죠.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두 물체들끼리 또 두 물체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의 물체를 무한히 먼 곳으로 이동시켜주고 싶다라고 했어요. 얘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 떼서 쭉 가서 이제 무한대에 갖다가 이 물체를 갖다 놓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탈출시켜 놓는 거죠. 탈출 문제는 아닌데요. 자, 이렇게 해주려면 우리가 뭘 해주냐면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해줘야 하는 일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대로 개념적으로 하면 얘가 해줘야 하는 일은 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값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값만큼 일을 해주게 되면 얘는 여기에서 바로 에너지가 0이 되고 그러면 얘는 무한이 되어 간다. 무한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두 물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물체와의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는 앞에서 우리가 구한 걸 가지고 그대로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G에다가 거리에 그 다음에 라지 M 여기서 라지 m은 여기서는 스몰 m 하나로만 쓰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스몰 m 그리고 스몰 m 이렇게 쓰면 이게 하나의 A 포인트 때문에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근데 두 개가 이 하나를 갖다가 만들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거에 두 배를 해주면 바로 해주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풀이 방법은 저랑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데요. 풀이 방법을 한번 보면 외부에 해준 일은 이 개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만큼이 외력이 외부에서 이 개에게 해준 일입니다. 라고 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하나가 없이 그 두 개만 있으니까 두 개만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세 개가 다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각각 3배가 있으니까 3배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습니다. 라고 한 것이고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줘서 2배의 G, A, 그 다음에 M제곱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외부에서 해준 일 바로 2배가 된다. 여기에서 제가 요거를 빼먹었네요. EG, A, MM이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 중력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케플러의 법칙 단원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 세 가지의 법칙이 이번 단원에서는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성립하는 배경을 앞서서 배웠죠. 앞에서 배운 것은 첫 번째 가군동량 보존 법칙, 두 번째 중력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케플러의 법칙을 갖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1법칙, 궤도의 법칙으로서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 하나의 초점에 태양이 있고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계를 돌고 있는 모든 행성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 위에 운동을 한다. 즉 타원 모양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법칙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왜 타원 궤도 운동을 할까요? 그것은 중력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뉴턴의 만유인력에 의하면 얘는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순간순간에 이 둘 사이에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자, 그럴 때 얘는 타원 궤도 운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제1 우주속도와 제2 우주속도라는 것을 학습했어요. 제1 우주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속도다. 그런데 제2 우주속도는 뭐예요? 얘가 탈출하는 속도다. 그런데 자, 등속 원운동하는 속도보다는 빠르고 탈출 속도보다는 느렸을 때 그 물체는 바로 얘는 타원 궤도를 올 수 있다. 그런 것을 학습을 했다는 것이죠. 즉, 타원 궤도의 운동의 제1법칙은 바로 뉴턴의 중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두 번째, 면적의 법칙이죠. 면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그 행성을 연결하는 직선, 태양에서부터의 직선, R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근일점 가까이에서의 회전 속도는 빠르고요. 원일점에서의 회전 속도는 매우 느리다. 그래서 여기서의 속도와 그리고 원일점의 속도 중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근일점에서는 빠르고 다음에 원일점에서는 느릴까? 이것을 이번 단원에서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가군동량 보존. 자, 그래서 다음에 예제에서 이것을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칙, 주기의 법칙입니다. 주기의 법칙은 조화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죠. 모든 행성의 주기의 제곱은 그 다음 행성 사이의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여기를 거리 세제곱, 여기를 주기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들 사이에는 이러한 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그때 기울기 값은 모두 같다.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 이 비례상수 값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이제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멀면 멀수록 얘네들의 주기는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비례 관계에 있는 비례식의 이 기울기 값을 갖다가 gm분의 4파이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값을 케플러는 몰랐죠. 하지만 누구는 이 값을 금방 알아낼 수 있냐면 자, 위대한 과학자 뉴턴을 금방 알아냈죠. 그러면 뉴턴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모든 행성들의 운동에 있어서 주기와 거리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는 숙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잘 알고 있겠지만 자,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건 행성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운동을 갖다가 어떤 걸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힘으로 해석하는데 이때 받는 힘을 갖다가 우리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력이 바로 행성들을 원운동하게 하는 그 구심력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중력의 표현 방식을 갖다가 바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표현하자. 자, 그랬을 때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면 F는 ma가 되는데 그 a라고 하는 것을 구심 가속도라고 하고 그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대입한 다음에 두 가지가 같다라고 놓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이때에 그 오메가를 갖다가요. 바로 각속도죠. 각속도의 정의를 사용해서 t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얘네들의 조화의 법칙의 공식이 결국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거의 다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홈워크 3 한번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 주기의 법칙, 즉 조화의 법칙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자, 한 가지 우리가 유도하지 않은 게 있죠.
바로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했던 학습 중에서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죠?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것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유도를 해볼까 합니다. 자,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 법칙 중 면적의 법칙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예제 8.5로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케플러 제2법칙 면적의 법칙은 같은 시간 동안에 태양과 행성을 짓는 직선이 쓸고 지나간 면적은 행성의 위치에 상관없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행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즉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하나의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얘네들이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가는 면적의 크기는 같다는 거죠. 그것을 면적 속도로 정의를 했는데 면적 속도를 있는 말 그대로 한번 써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받아들인다면요. 바로 운동량의 보존, 즉 각운동량의 보존을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그래서 면적 속도를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를 말하죠. 그런데 면적의 속도는 시간분의 면적의 변화량을 말할 겁니다. 그때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면적의 변화량을 갖다 계산하면 그것이 그 순간의 면적 속도가 될 것입니다. 즉 면적을 시간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면적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약간의 근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림 보면 여기에 면적이 있고 이 면적은 하나의 작은 삼각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삼각형이 돌아갔을 때 델타 세타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호의 길이는 r 델타 세타가 된다는 것은 정의로 잘 알고 있습니다. S는 r 세타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r 델타 세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은 r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아니죠. 직각삼각형으로 봐서 얘는 다음과 같이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면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델타 A라고 하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의 R 델타 S다. 호의 길이다라는 거죠. 즉, 삼각형의 넓이인 2분의 1 XY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특별히 델타 S 호의 길이가 하는 것은 R 델타 세타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면적을 2분의 1의 R제곱 델타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바로 대입을 하는 거죠. 슉 가져와서 대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델타 세타를 바로 델타 t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델타 세타를 델타 t로 나누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인 바로 오메가라고 하는 값으로 변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속도 표현으로 나왔는데요. 자, 이것을 갖다가 계속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여기다 어떻게 하면 각운동량이 나옵니까? 바로, 질량이라는 걸 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줘도 식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분자 분모에다가 질량을 갖다 곱해주게 되면은요. 이것은 바로 각운동량의 정의에 따라서 즉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R 크로스 P인데 이때 P는 MV이므로 각운동량은 MR제곱 오메가가 되죠. 이 MR제곱 오메가 제곱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M을 곱했어요. 그러면 이 식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이지요. 자, 우리가 면적 속도를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정의했던 각운동량에다가 질량을 갖다 나눠서 2분의 1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면적 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죠.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이 행성들 사이에 하나에 이루고 있는 이 시스템에 어떠한 외부에서는 힘을 전혀 주고 있지 않죠.
이 행성의 운동에 우리가 추진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 둘 사이에는 내부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만 존재하고 있고 바로 뭐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네, F 외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뭐예요? 안쪽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있는데 구심력은 바로 R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R 벡터와 나라는 구심력 관계가 있죠. 이럴 때는 어때요?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동량은 보존되고 따라서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면적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 증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 면적 속도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뉴턴의 해석으로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의 행성의 속력을 원일점에서는 V2, 근일점에서는 V1이라고 하자는 거죠. 어디에서 빠릅니까? V1에서 빠르고 V2에서 느리죠. 그것은 어떤 법칙으로 알 수 있어요? 네, 가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면적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다음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가까이 있을 때 R1과 멀리 있을 때 R2를 비교해 보면 그것이 1대 3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즉 R1 대 R2는 즉 근일점에서의 거리 대 원일점에서의 거리의 비는 1대 3이다. 그러면 이때 V1 대 V2의 그 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죠. 당연히 V1이 빠른데 얘가 1대 3이므로 3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3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9배가 되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의 답이 되겠죠. 제곱배가 되겠습니까? 비례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생각하면 쉽게 바로 답이 나오죠. 자, 얘는 가운동량 보존이 성립할 것이고 L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데 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M, 그쵸? 질량 곱하기 R, 그 다음에 선속력 V 하면 이것이 가운동량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위치에서도 똑같다. L1에 위치해 있을 때를 M, R1, V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위치에 있을 때의 가운동량을 M, R2, V2라고 하면 그것이 변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R1, V1은 R2, V2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R1 대 R2는 바로 V1 대 V2가 되겠죠. 자, 그래서 R1 대 R2는 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지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등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R1 대 R2죠. 그러니까 V1 대 이게 V1, V2가 되고 자, 그래서 V2라고 하는 원일점에서의 속력은 V1에 대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즉 V1이라고 하는 이 행성의 최대 선속력은 최소 선속력의 몇 배이냐 라고 했으니까 V1이 근일점일 때의 최대 선속력은 최소 선속력 원일점에 비해서 3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답은 바로 3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주 학습 목표인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행성의 운동, 특별히 케플러 법칙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학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정의했고 그 정의에 따라서 케플러 법칙에 적용해 보니까 잘 들어맞고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케플러 법칙 중에서 타원 궤도의 법칙과 같은 또는 조화의 법칙과 같은 것은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 정의, 힘에 대한 어떤 행성들의 모든 물체들이 가지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 서로의 주고받는 힘, 그 만유인력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또한 이러한 케플러 법칙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